우리 저 두 개의 그 강의를 구성을 하면서 우리 장민 대표님은 이 포럼에 전체적으로 기조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와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사례들 위주로 발표하라고 이렇게 포지션이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지금 소프트웨어 생산 방식의 변화를 저희가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의 소프트웨어 생산 방식이 현재 기준, 오늘 이 기준은 어디까지 와 있냐? 그러면 두 번째 목차에서 그 소프트웨어 생산 방식을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생성 AI가 도와주냐?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하신 이제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나왔고 얼마나 이제 퍼질지를 전망하는 시간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를 쓴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쓴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는 워터폴과 애자일을 거쳐서 데브옵스까지 와 있습니다. 워터폴이라고 하면 이제 거꾸로 갈 수 없는 그 단계를 가지고 있죠. 앞으로 장패에서 계속 뭐 어떤 모양이 나올 거면 동글동글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아니면 사람끼리 왔다 갔다 갔다가, 요거를 생성할 AI가 굉장히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첫 번째 애자일 프로세스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마틴 파울러 등 이런 그 굉장히 구루인 개발자 겸 학계에 계신 분들의 위주로 이제 성장을 많이 했었죠. 전 프랙티스였습니다. 당시는 학문이 아니고 프랙티스였고, 그런 프랙티스가 지금 발전을 거듭해서 데브옵스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는 데브밖에 없었어요. 데브밖에 없었는데 오른쪽에 데브옵스로 가면서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개발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이거를 보내고 디플로이 해줘, 그다음에 릴리즈 해줘, 그다음에 모니터링해서 장애 안 되는지 너네가 살펴봐라고 했다면, 지금은 개발자가 이거를 다 해야 되는 세상에 와 있고, 많은 스타트업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코퍼레이트 IT,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 개발자 한 명이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아키텍트, 운영, 품질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게 좀 그 큰 버든이냐면은, 조직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장통을 하게 돼 있고 번아웃 증후군까지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런 동글동글하게 계속 그 반복되는 저런 사이클에서 생성 AI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 데브와 옵스를 다 묶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하는데 맥킨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이번 6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 기업에 쓰이는 각종 세일스 마케팅 여러 가지 밸류 체인 중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구체적으로 두 개로 나눠놨죠. 코퍼레이트 IT, 그러니까 내가 인소싱으로 하는 그 IT가, 그다음에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양쪽에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가장 경제적 효과를 많이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라이프 사이클까지 오른쪽에 그 플래닝부터 메인터넌스까지 이렇게 쫙 나열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영역에서 가장 큰 경쟁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랬는지 북미 개발자의 약 65 절반 이상은 생성 AI를 활용할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작년 12월, 그러니까 챗GPT가 빡 그 퍼지기 직전의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저런 퍼센테이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플래닝, 그러니까 코딩을 작성해야 되는 플래닝부터 메인터넌스까지 어떤 일련의 절차들을 다 한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현재 행성형 AI가 LMM 모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예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한번 가져왔습니다. 저희 스프레에서 사용하는 주차 관리, 주차 등록 번호 넣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실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보다 보면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목표가
저게 이제 실제 시스템이 있는데 총무팀 직원이 매일 한 50명 정도의 이 차량 번호를 넣고 있는데 이거 자동하고 싶어라는 거를 이제 챗 GPT한테 처음부터 딱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플래닝인데요. 왼쪽에 프롬프트를 내 회사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인플로이가 해당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려면 특정 웹 주소 게시된 웹 할인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차량 번호를 등록해야 돼. 배경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웹 할인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다수의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할 일 목록을 먼저 정해줘. 이게 플래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 그냥 하면은 코드를 막 시스템이라니까 코드를 쏟아내거든요. 근데 딱 제약을 걸어야 돼. 아직 내가 원하는 거는 코드가 아니니까 아직 코드를 만들지는 마라. 그런 상태에서 할 일 목록을 그러면 오른쪽에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저를 복사해서 이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디자인 단계를 한번 디자인 단계. 그렇죠. 이제 디자인하고 플랜을 좀 섞었고요. 그래서 디자인 단계로 넘어가면서 아까 할 일 목록을 딱 10개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1번에서 6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코드들의 필드 값을 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의 예시를 보여줘. 아까 할 일 목록은 아까 와서 고친 거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1번에서 6번까지 그 코드를 제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일 끝에는 4번에서 5번은 반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복해줘. 라는 거 했더니 저의 오른쪽에 저는 응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로 넘어 이제 이 테스트가 먼저 나와서 이상한데 원래 에자일 프랙티스 중에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코드 스톱이 나오고 나면은 그 테스트 코드부터 먼저 짜고 이제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봅니다. 아까의 단계를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싶어 먼저 배경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난 걸어서 계속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싶으니까 파이썬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줘. 그게 오른쪽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개발하려면 테스트 코드를 호출하는 테스트 코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왼쪽에 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코드들을 이제 그 GitHub 코파일럿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실제 코딩을 하는 그래서 릴리즈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를 밟는 거를 제가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랙티스는 아직 이게 책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까 제가 그 에자일계의 구루라고 하는 마틴 파울러가 이 블로그 수준에서 잘 정리를 해서 처음에 그 지식을 생성하는 단계를 이렇게 밟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네이밍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체인 오브 서 그러니까 계속 꼬리물기 지문을 통해서 원하는 시스템 모습에 가까이 가라고 계속 대화를 하는 그런 프랙티스와 그 다음에 단계별로 처음부터 코드를 만들지 말고 단계별로 코드를 만들라는 저는 프랙티스 이미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고 프랙티스는 더 많이 알려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얘기했는데 경험에 비롯해서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00년대 중반에 있는데 그때 XP라는 프랙티스가 굉장히 산업계에서 이제 그 널리 퍼질 때인데요. 제가 그때 모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PA를 할 때인데 진짜 옆에 저렇게 앉아놓고 페어 프로그래밍 프랙티스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하나만 놓고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근데 저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정말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저거를 실은 포기하게 되고 XP의 다른 프랙티스들만 이제 열심히 뭐 2주에 한 번씩 파티하면서 뭐 맥주 마셔라 뭐 이런 거는 남았는데 실전 적응 굉장히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시는 저게 이제 GitHub 코파일럿의 초기 화면이에요. 나는 당신의 AI 페어 프로그래머다. 사람하고 주고받고 얘기한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기계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AI는 지치지 않습니다. 저걸 할 수 있는 제가 빙글빙글 돌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계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AI가 생겼기 때문에 저 프랙티스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약간 이거 고급 스킬로 올라가면요. 이제 그 생성형 AI에 있는 그 하나의 그 중요한 기능 중에 좀 신기한 기능에 페르소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네임도 사람도 정해줄 수 있고요. 이름까지 붙여줄 수 있어요. 뭐 안나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가 그냥 지금까지 아까 코드가 딱 나와 그 스켈레톤 코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자 이제 너는 아키텍트야. 아키텍트로서 상기 프로 이 아까 짜는 프로그램을 막 돼 있는 거를 마이크로 서비스 요즘 다 스타트업에 쓰죠.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해해 줘.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쫙 저렇게 인증 서비스부터 차량 등록 서비스부터 쫙 있는데 이제 제가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해봤는데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없애서 다른 데 녹여줘. 그랬더니 다음 코드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굉장히 페르소나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어떤 다른 산업에서는 뭐 마케터의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키텍트, 품질 관리자, 코드 리뷰어 이런 페르소나를 정해주고 우리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많은 얘기들이 이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일반화된 영역에서는 많이 더 많이 퍼져 나갈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명세를 작성하고 리퀘어먼트를 작성하고 코드 생성하는 단계를 사실 따라간 것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의 프랙티스와 그 모델들은 좀 따라갔습니다. 제가 아까 플래닝부터 쭉 밑에 코드까지 얘기한 요거는요. 사실 V 모델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코드 아직 생성하지 말고 나는 대화 좀 하자. 마치 동료하고 하듯이 쭉 내려간 거고요. 이걸 다시 올라가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옵스의 영역에서 앞으로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계하고 내가. 그래서 그런 원리들은 이제 LMM의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진 그런 층위, 그러니까 시스템의 언어의 층위. 아까 그 예제에서는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person이라는 객체를 정의한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개념어죠. 근데 구차에서 내려가면 person이 인플로이와 게스트로 나눠지고 게스트의 주차 등록과 인플로이의 주차 등록이 틀려지면서 프로세스가 분해될 수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사를 계속 V 모델을 따라 내려가면서 시스템과 AI와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코드가 나오면은 더 많은 그 도구들이 나오게 되겠지만 현재는 기타브 코파일럿, 조만간 나올 코파일럿 X 등 이런 도구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아까 장민 대표님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소프트웨어 2.0이라는 개념이 사실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말이 아니고 테슬라의 CTO인 안드레이 카파시가 2017년에 했는데요. 이게 요 AI는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다.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웨어라고 말하면서 이게 트윗을 했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게 알고리즘 이름이거든요. 알고리즘 이름을 대면서 이게 너보다 코드 잘 짜라고 이제 약간은 성장적으로 올렸죠. 근데 그 메커니즘 밑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따라가는 저는 알고리즘인데요. 요거를 좀 다시 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장민 대표님 장표선 저거를 위에 소프트웨어 1.0을 트레디셔널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인풋 데이터 프로그램을 주면 아웃풋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2.0은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를 주면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 아까 똑같은 얘기를 제가 좀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실은 소프트웨어 1.0과 2.0이 대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마치 웹 1.0, 2.0, 3.0이 앞에 게 없어지고 한 게 아니라 계속 기존 거에 기반 위에서 올라가는데 그런 1.0과 2.0의 차이만 좀 부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1.0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발 프로세스를 따르죠. 이제는 소프트웨어 2.0은 데이터 준비해서 모델 훈련해서 추론하고 드래프팅하고 튜닝하는 뭐 파인 튜닝하는 거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의 1.0에서는 단계별로 쭉 갔는데 소프트웨어 2.0 아시죠? 혹시 AI AI 모델 개발하신 분들 이미 아실 텐데 한번 학습을 시키려면 전체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된다고 하거든요. 현재에서는. 그리고
현재는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이 1.0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2.0 아직은 좀 그 프랙티스들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기간은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들이 아까 장민 대표님께서 앞쪽에 말씀하셨던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한다. 시장에 더 빠르게 반응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능동적으로 변화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2.0에 한번 전망을 해보면 이게 과연 지금 소프트웨어 1.0을 얼마나 대체할까를 한번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약간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를 B2C에서 어떤 취미나 여행이나 이런 거 그냥 조회하고 쓰는 거하고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안에서 쓰는 게 굉장히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터프라이즈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거를 이런 소프트웨어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장표에선 제일 밑에 기업의 시스템의 제일 밑에는 트랜잭션이 왔다 갔다 해지는, 은행으로 얘기하면은 계좌 이체가 되는 거, 그 쇼핑으로 말하면 카드 결제가 되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그 드론에다 붙이면 총을 쏘는 거겠죠.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 지금 소프트웨어 2.0 갖고 AI 개발하는 거 그대로 할 수 있을까는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었던 것처럼 아직 신뢰성, 설명 가능성, 기밀 보호 등에서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소프트웨어 AI 생태계들이 일부나마 저게 모든 답이 아직 되지 않지만 좋은 보완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플러그인인데요. 플러그인 중에 어떤 플러그인들은 정보 공유하는 거에 여전히 뭐 계산해주고 이런 거에 그 멈추는 플러그인도 있지만 일부 플러그인들은 정말 예약, 주문, 뭐 아직 예약 이런 게 많네요. 아니면 기존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그러니까 AI가 시킨 대로 그대로 아직 막 소프트웨어 러닝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최종적으로 플러그인 생태계로 들어가서 플러그인 한번 눌러주면은 그 다음부터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부분을 커버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2.0이 얼마나 잘 널리 퍼져나가고 주류가 될 것인지는 이 그 AI의 플러그인 생태계를 잘 관찰하면 될 것이다. 마치 예전에 아이폰의 앱스토어가 처음에는 그냥 전화하고 브라우징 정도 했는데 나중에는 기업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그 안에 웬만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언제까지 빨리 오냐라고 것이 이제 AI의 향후 전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예,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사항을 좀 3개를 제가 드릴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다 그 제너럴 AI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장민 대표님께서도 일발지에서 얘기하셨지만 버티컬 AI, 그러니까 다 그 제너럴한 거를 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챗 GPT 지금 못 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버티컬 AI를 소프트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도메인, 화학, 제조, 제약 도메인 등에서 인더스트리의 데이터를 갖고 우리 회사용 AI 모델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네브옵스의 가정은 제너럴한 네브옵스를 지원하는 AI 모델을 쓸 수 있다. 이런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너럴 수준,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수준,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각각의 버티컬 AI들이 아직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따가 토론의 이제 발제 주제입니다. 버티컬 AI의 부분이요. 이제 두 번째 고려 사항은요. 이게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꼭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기술부채라는 개념은 이전부터 있었고, 그 쓰이지 않는 죽은 코드가 막 널려 있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신규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계속 쌓여만 있고 부채처럼 이걸 안고 있었거든요. 기존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도 특히 스타트업들, 급성장 스타트업들. 근데 생성형 AI가 제가 아까 막 소스 코드 만들어진 걸 했는데 굉장히 많은 쓰레기는 아니고 이제
그 청산해야 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를 당연히 양산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 분체 문제를 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고려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모든 거를 다 AI한테 얼마나 의존할까? 이제 우리 뇌가 가소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재밌는 사례를 가져오려고 타자기인데 니체가 타자기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문체가 틀려졌거든요. 만연체를 쓰는 사람이 이제 간교체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도 도구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 구조가 바뀌고 이제 저런 유명한 니콜라스 카 같은 사람은 인터넷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뇌 구조의 변화를 얘기한 것도 있겠죠.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과연 계속 생성 AI가 우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얼만큼 써야 될까? 교육을 어디까지 시켜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할까는 여전히 남는 그런 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요 장표의 마무리는 AI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대체되는 게 아니라 증강되는 소프트웨어 피플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이 개입해서 자동화로 해결되지 않는 그러다 고관여 서비스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여전히 들어가 줘야 되고 AI를 써서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우리의 고객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번아웃 되지 않게 좀 챙기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그러한 일들은 여전히 우리의 일로 남아서 우리는 AI로 증강되는 소프트웨어 피플이 되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닐까라는 요 정도 장표에 좀 훈훈한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